예, 오늘도 연합인포뉴스 그 국제부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또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제가 뒤에서는 계속 항상 뵙고 있었지만, 자,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요, 코로나19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제 연말을 맞아서 미국도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아무래도 큰 것 같아요.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바로 또 연말연시 시즌 이제 미국에서도 이때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이제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이 개량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집중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용으로 이제 업데이트된 건데요. 그 도시도 물론이고 뭐 시골 외딴 지역에도 모두 공급하겠다고 강조를 합니다. 지금 미국의 신규 확진은 하루 평균 한 4만 한 1,000명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해서 이제 재확산 우려가 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그냥 아주 즐겁을 했죠. 11월 중순까지 하루 한 신규 확진이 한 6만 7만 명 정도였는데 오미크론 변이가 그때 확산을 하는 바람에 그해 12월에 하루 60만 명까지. 네, 그때 됐죠. 작년 이맘때쯤에 한 50만 나온다고 난리가 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백악관이 이제 그때 이제 된통 뒤은 모양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Q1, 그다음에 BQ1.1, 뭐 이게 이름이 또 새로운 건데 이게 지금 신규 확진 한 50% 정도. 그 동안에 이제 주종이었던 BA4, BA5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밀렸습니다. 이게 이 BQ1 이것들이 증상이 BA4, 5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는데 면역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참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이가 백신, 이게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 이 개량된 백신이랑 같은 건가요? 같은 거죠. 예. 네, 저도 그 며칠 전에 맞았습니다. 네, 저도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지금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이 개량 백신을 맞으면은 그 코로나가 지금 뭐 또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제 그 새 백신이 나온 게 지난 9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된 게요. 9월부터 11월 초까지를 자기들이 분석을 했더니 그 개량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감염 가능성이 많게는 56% 정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량 백신 접종률이 지금 미국 성인의 13%밖에 안 됩니다. 네. 예, 이제 뭐 그동안에 하도 뭐 백신도 많이 맞고 막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질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파우치 이제 전염병 연구소장이 이제 곧 은퇴를 하는데 백악관에서 고별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그러면서 이제 6주 동안 집중 캠페인을 백악관이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제발 좀 맞아달라. 데이터를 보면은 그 백신 효과가 매우 크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업데이트된 거 맞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개량 백신. 개량 백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조금 잘 안 정확한 전 데이터는 뭐 13%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이 예전에는 그거 예약하려면 엄청 힘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당일날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제 집중 캠페인에서 이제 병원에 가면 뭐 바로 그냥 현장에 가서도 맞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량 백신이 또 나와 있고 하니까 글쎄요, 뭐 잘 모르지만 맞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근데 이게 또 전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독감화 점점 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독감 예방 백신처럼 사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맞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건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초기 때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어쨌든 접종 뭐 피로감도 좋고 있고요. 나쁘고 떠나서 좀 덜 맞으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신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사실상 조금 좀 후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지금 뭐 그냥 막 확산이 막 급속히 늘어나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어제 중국 당국이 공식 집계한 거, 그러니까 바로 전날 기준인데 중국 본토 신규 감염자가 2만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하루 신규 확진이 기록이 지난 4월 13일입니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상하이가 장기 봉쇄되던 기간이었는데 그때 2만 근 9천 명 정도 거의 뭐 그 수준에 좀 육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광둥성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충칭, 베이징, 신장 자치구, 산둥성, 스촨성, 허베이성, 깐수성 계속 지금 늘어나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사망자는 사흘 연속 나왔던 게 이번 집계에서는 없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최고치를 거의 찍은 건데 거의 다 나섰죠. 지금 근데 전에보다 지금 증상은 약하나 전염은 강하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중국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같은 경우는 상하이는 이제 전체 봉쇄가 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부터 닷새 동안 도시 바깥에서 온 사람은 무조건 공공장소 못 가게 완전 금지를 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48시간 안에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정 증명을 보여줘야지만 공공장소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통제를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걱정이 많은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조금 파이낸셜 타임스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니까요. 중국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를 좀 이렇게 완화를 하자마자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당국이 지금 아마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지금 사실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노무라 보고서를 보면요, 중국 GDP의 지금 봉쇄, 물론 이제 전체 봉쇄는 아직까지 없지만 단위 봉쇄인데 중국 GDP의 건 2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봉쇄 지역이.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한 15.6%니까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한 5%포인트 높아졌다. 베이징 같은 경우 보니까요, 지난해 GDP가 중국 전체의 한 3.5% 정도로 돼 있고요. 노무라는 중국 48개 도시 정도가 지금 지역 봉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험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영국계 경제 전망 기관인데 여기는 중국 GDP의 절반 정도 지역이 봉쇄에 들어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그런데도 위드 코로나 희망을 꺾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건데 중국 당국이 지금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이거 좀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환호하고 사실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좀 올라 있거든요. 중국 영향 분명히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나빠질 수도 있다 그런 좀 나쁜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제 홍콩 행정장관 확진돼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시진핑 주석. 요 며칠 어떻게 공석이 안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예정대로면 오늘 쿠바 대통령이 이제 모스크바 방문하고 이제 와서 오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어떨지 밀접 접촉자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국 방역 규정에 의하면 오늘도 지금 격리돼야 되거든요. 보겠습니다. 진짜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만나면은 밀접 접촉자 방역 규정 위반이고 또 안 만나자니 또 마스크를 쓰고 만나도 위반인 겁니다. 이게 참 곤란해졌네요. 그러게요. 또 화상회의를 하셔야 되나 굉장히 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코로나랑 다른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도 이제 아무래도 미국 인플레 감축법 IRA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이랑 프랑스가 이제 자기네들도 IRA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불만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지금 두 나라 경제장관들이 그저께 프랑스 재경부에서 만나고 나서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프랑스 재경장관이 유럽은 유럽 이익을 우선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유럽산 우선 구매법을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기네 땅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걸 보니까 중국식 산업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아주 중국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요, 이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 IRA에서 이 문제 조항 자체를 없애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우선 유럽차라도 좀 면제를 해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구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이제 그 유럽연합 태스크포스도 가서 이제 그게 있죠. 내달 5일에 워싱턴 D.C.에서 3차 미국 유럽연합 무역기술 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은 이제 살 길을 찾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독일 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물가가 뛰어서 지금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유가 좀 화가 난 것 같네요.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곧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아마 직접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도 IRA 처음에 발표되고 나서 솔직히 불만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근데 이렇게 불만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사실. 지금 뭐 예. 우리도 그렇고 뭐 했더니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옐런 장관도 그렇고 뭐 그런 거 우리가 다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옐런 장관이 나중에 또 딴소리 했죠. 법대로 간다.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유럽연합이 좀 참 이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고려한다고 말만 해주고 실질적으로 뭐 나오는 건 없으니까요. 네. 네. 뭐 유럽에서 네덜란드도 미국에 대해서 좀 뭐 안 좋은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가 네, 네, 아주 장비. 세계 최고 예, 수준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대외무역 장관이 그저께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아시다시피 첨단 반도체 장비 그 중국에 수출하지 말도록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데 예.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경제 이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들하고 통상 규정 문제를 논의를 할 거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그 ASML 이게 이제 세계 예. 최고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데 여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지 여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 아주 딱 선을 그었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치포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 정책으로 이제 옥죄어오는 게 달갑지 않았을 텐데 네. 예, 중국에서는 또 씩 웃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장관 얘기는 유럽 연합 틀 안에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아무래도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전문 용어인데 심자외선 노광 장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더 첨단 기술이랍니다. 예. 근데 이제 심자외선 노광 장비도는 현재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극자외선은 이제 개발해서 이제 이것도 수출을 모색을 해 왔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이 기존으로 수출하는 것 중에서도 첨단 부분은 못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네, 첨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 얘기가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기억하시지만 미국이 지난달 7일이죠. 그 미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말도록 사실상 금지를 했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해달라고 동참을 해왔는데 네덜란드가 아주 뭐 본격적으로 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ASML이 있으니까 네. EU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 그렇죠. 예, 우리 ASML은 우리가 지키겠다,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렇죠. 자기네가 가장 최고의 기술을 예. 갖고 있으니까. 예. 네, 네. 근데 그것도 뭐 이런 만만치는 의지- 않겠네요. 네덜란드가 예. EU가 아니고 내 따로 하겠다는 것도 사실 이것도 조금 그러니까요. 깝깝해질 테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 치포 때문에 지금 계속 네. 등떠밀림을 당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한테도 상당히 이제 관심 사항이긴 예,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네. 예, 사실 이렇게 불만이 있는 국가가 여러 그 나라들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은데요. 알카포네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네, 세상이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하는 듯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 프랑스 그런 모습인 것 재경장관이 같습니다. 꼭 미국 중국 모델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탁 그냥 니들이 뭐 그렇네요. 중국 뭐 미워한다 하면서 중국 닮아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이 좀 조금 뜨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제일 센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보면 역시 공급망 개편을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서 쪼여가야겠죠. 첨단에서부터. 지금 뭐 이해는 좀, 되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뭐 모든 게 전부 결국 귀결점은 공급망 재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쪽이죠. 예. 네. 그리고 거기에 타겟은 다 중국이고. 네. 예. 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자, 중국과 일본 그 관계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이제 방위 한라인, 원래 조기 개설을 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중국도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미국 동맹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좀
함께 구사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중국하고 일본이 그동안에 좀 안 좋았죠. 네. 특히 그 제재 문제 같은 거 네.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NHK하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그 전날 중국하고 일본 이 방위 당국자들이 그 온라인 회의를 열고 그 유사시 대비해서 핫라인 그러니까 무슨 뭐 이제 중국군하고 자위대가 네.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핫라인을 빨리 개설하자. 그다음에 실무자들 고위급 안보대화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그 충돌 막자는 건데 그래도 역시 영유권 문제는 뭐 한 채 양보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센카쿠라고 부르고요. 중국은 갸오이다오죠. 네. 이거 놓고 지금 계속 양쪽이 지금 그동안에 계속 티격태격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일본 쪽에서는 이 얘기는 뭐 이거는 양보를 못한다. 중국 해경선이 자꾸 들어와서 침범하는데 이거 중단해라. 일본이 여기를 지금 실효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국은 이거는 우리 땅이다. 시비하지 마라 하는데 저는 뭐 영토 마찰은 마찰이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국방 유사시 충돌에 대해서는 서로 좀 자제하지 않으시게 이런 걸 좀 한 거니까 역시 실리 위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도 좀 전해 주십시오. 지금 또 그 미사일 공격을 또 네. 하는데요. 네. 오늘도 뭐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한 70기 정도 네. 그 순항 미사일을 또 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금 정전이랍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아주 푸틴이 아주 집중적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을 아주 박살을 내기로 아주 작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저께 이제 화상연설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가 우리 그 에너지 기반 시설을 아주 완전히 망가뜨려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는데 이제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혹한을 대량 살상 무기로 쓰려고 한다. 이렇게 또 해서 이거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또 호소를 국제사회에 했습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겨울이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명이 글쎄요. 앞으로도 예. 계속 이제 그 장기적으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지금 부분이잖아요. 뭐 사진들 보셨겠지만 예. 그 수도도 다 끊겨가지고 막 이렇게 강물에서 이렇게 막 물 퍼서 막 가고 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전력망이 전부 그냥 망가지니까 최소한 몇백만 명 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지경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정전 피해를 직접 아주 겪는 사람도 한 1,000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번 겨울이 이 사람들한테는 생존의 기로라는 경고도 이거 어려움도 했고요. 교황도 그 예전에 그 2차 대전 중에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징발을 해가지고 그때 뭐 엄청난 그 막 사람이 죽고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또 오늘 새벽에 경고를 이제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지금 뭐 일부 지역은 올겨울 뭐 섭씨 한 영하 20도 정도인데 전력이 끊기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 몇백만 명 이상이 전력 수도가 끊긴 채 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공습 같은 거를 한동안 조금 좀 잠잠해졌다고 할까 그랬잖아요. 그 크림반도 그거 했다가 지난 15일에도 한 100 미사일 한 100발 정도 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며칠이라도 가만히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쏘면서. 그래서 여기 이제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요. 네. 이제 자꾸 국제사회가 비판을 하니까 크렘린궁 보좌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로 네.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 시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우크라이나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초한 거다. 글쎄 협상 안 한다고 이렇게 막 그냥 기반 시설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게 물론 군사 전략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건 참 민생 차원에서는 이건 군사 공격을 해야 되는데 민생 쪽을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러시아가 협상을 하자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한다 그랬나요? 지금 뭐 좀 애매하죠. 예. 지금 뭐 러시아 얘기는 지난 3월에 그 에르도안이 주최해서 그때 협상을 하다가 뭐 미국이 뭐 하지 마 그래가지고 빠진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뭐 협상 조건을 계속 어렵게 내세우면서 피했다는 게 이제 러시아 주장이거든요. 그 젤렌스키가 최근에 와서는 협상할 용의를 약간 비치기도 했는데. 젤렌스키가 그랬잖아요. 뭐 푸틴 뭐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네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협상을 하기 위한 막판 기싸움 같은 거기도 하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문제죠. 예, 좀 그렇네요. 예, 참 가슴 아픈 소식
얘기들이었는데요. 이제 다가올 얘기에 대해서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러시아와 이제 유가상한제, 이제 그 유가상한제 조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윤곽이 다 나왔고요. 근데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유가 상한을 이제 최대 얼마로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와요. 지금 아시다시피 12월 5일부터 이제 유럽연합, G7, 그다음에 호주,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이미 공개적으로 이제 그 예정 일자가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뭐 소식들이 많습니다. 로이터, 뭐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을 쭉 전한 걸 보면요, 그 유럽연합 그 관계자인데 이름은 밝히지 말라 하면서 지금 이제 G7하고 유럽연합 이제 G7이 이제 제시를 해서 유럽연합이 이제 마지막으로 27개 회원국 실무자들이 대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70달러 정도 좀 이제 설정될 것 같았는데 65에서 70달러 정도로 좀 더 높여져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오늘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한 30분 전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또 유럽연합 내에서 일부 회원국이 또 이를 좀 야, 이건 너무 높다.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약간 결렬 상태 같다는 겁니다. 근데 전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같으면 중에는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부 강경한 목소리는 한 20달러 정도를 확 깎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로이터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아예 그냥 끊어버리면, 공급 자체를 끊어버리면 오히려 이건 진짜 더 긁어부스럼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러시아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보니까 우랄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랄유가 러시아 이제 주요 그 공급유인데, 지금 유럽 북서부에 공급되는 거는 한 배럴당 한 63달러 정도고, 지중해 공급법은 한 68달러 정도로 이렇게 UBS 쪽에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달러, 뭐 65, 70이면 그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러시아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절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뭐 상한제에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60달러대 후반이냐, 전반이냐, 지금 그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전에는 전반대로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절충을 해서 러시아 쪽에 좀 더 가깝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절충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판 좀 기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유가도요, 그거 말 나올 때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3시 이후에 올랐다가 내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서 그대로예요. 지금 보니까 그 서부 텍사스주가 한때는 한 4.5%가량 밀렸는데 조금 그래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지금 말씀해 주는 그 시간별로 지금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 상한제가 되면은 이제 그 넘어가는 거면은 이제 뭐 운송이라든가 보험 서비스 안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에서 이제 자기네가 뭐 우리가 뭐 우리 손님들한테 주겠다 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 유조선단이 숫자도 그렇고 워낙 배가 오래돼 가지고 이게 서방 외부 유조선을 임차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고정유가제를 하겠지만 몇 번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소위 좀 시스템화로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원유 이 상한제에 동참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7월에 옐런 장관 서울에 왔을 때 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한 상태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그 원유 거래상들을 이용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에 러시아 원유 엄청나게 사왔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 계약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하려고 그래서 지금 뭐 그 러시아 원유가 지금 12월 인도분이 상당량 재고로 남아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유가 상한제 하면은 어차피 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켜보겠다. 그 블룸버그는 시장 참여자들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에 근접을 하면은 이걸 참조해서 하면은 계약상에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막 강경한 목소리가 있으니까 발표는 나긴 날 것 같습니다. 곧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냥 이른 것 같아요. 65불 이상에서 나면 별로 영향 없고 지금 유가 수준으로 가고, 60대 초반으로 가면 유가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뭐 50대 밑으로 뭐 그럴 일은 좀 적지만 가면 이거는 유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문제를 일으키는. 제가 미국이 칼을 뽑았는데 이게 뭐 두 불에도 썰어야죠. 지금 좀 미국도 고민일 겁니다. 근데 뭐 68, 69 가면 써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현재 가격하고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 확정을 해버리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한제니까. 근데 조정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네. 1년에 뭐 몇 차례 조정할 수 있다. 네. 그런 여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고정된 가격으로 시작이 과연 제 날짜에 되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네요.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하는데 글쎄 버르장머리가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미국이 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왔는데 네. 과연 예, 이 조치가 네. 러시아에 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 아이고 잘 에너지 두고 봐야 가진 사람. 되겠습니다. 한 내일쯤이면은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좀 흥미있게 봐야 되겠고요. 예, 오늘도 그러면 국제뉴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